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VR챗 과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타이틀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실수, 이것이 바로 오늘의 타이틀인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여러분 혹시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좌절하는 모습이나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는 후회, 차갑게 식어버린 타인의 시선 같은 무겁고 어두운 감정들이 먼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성공을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전략, 완벽한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의 역사를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끔찍한 실패나 어처구니 없는 우연, 심지어는 게으름에서 태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세렌디피티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것은 18세기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페르시아 동화를 읽고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 속의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지만 아쉽게도 정작 찾으려던 보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행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들을 통해 훨씬 더 귀중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운이 좋으면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이 세렌디피티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찾아오는 아주 까다로운 기회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수많은 우연을 겪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상하네 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리죠.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 순간에 멈춰서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호기심을 총동원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이 버려질 뻔했던 실패를 인류의 위대한 자산으로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관찰의 힘입니다. 버려진 것들을 다시 보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쓰레기. 이 이미지 속 문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포스트잇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폐기될 뻔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한 사람의 진념에 의해 구원받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도 하나쯤은 붙어있을 바로 그 물건, 포스트잇입니다. 스펜서 실버 박사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박사는 3M의 화학자로서 항공기 제작에도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배합하면서 실험을 거듭했죠.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은 목표와 정반대였습니다. 이 물질은 끈적이기는 하는데 표면에 단단히 붙지 않고 힘없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접착제 입자가 일반적인 것보다 큰 마이크로 구체 형태를 띠고 있어서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듬성듬성 닿아 있던 겁니다. 접착체로서는 명백한 불량품, 즉 쓰레기가 나온 것이죠. 보통의 연구원이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폐기했겠지만 실버 박사는 이 실패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물질이 가진 기묘한 특성, 즉 붙긴 붙는데 끈적임이나 자국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이 실패작을 들고 사내 기술 세미나를 돌아다니며 이걸로 뭐 할 거 없을까요? 재사용 가능한 풀입니다 라며 동료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사람들은 끈질긴 글을 보며 미스터 퍼시스턴트, 미스터 끈기라고 불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쓸데없는 걸 들고 다닌다며 피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발명품은 엉뚱한 곳에서 빛을 봅니다. 실버 박사의 동료이자 성가대원이었던 아트 프라이 덕분이었죠. 그는 매주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책사에 끼워둔 종이 책갈피가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페이지를 못 찾아 허둥대기 일순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짜증나는 순간 5년 전 실버 박사가 보여줬던 약해 빠진 접착제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잠깐, 저걸 책갈피에 바르면 종이에 딱 붙어 있으면서도 성경책의 얇은 종이가 찢어지지도 않으니 완벽하잖아. 처음엔 시장 반응이 차가웠지만 3M 직원들에게 무료로 뿌려서 써보게 했더니 이제 이거 없이는 메모를 못하겠다며 열광하기 시작했고
결국 포스트잇은 전 세계 사무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책상과 필통까지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인류의 평균 수명을 20년 이상 획기적으로 늘려준 기적의 물질 페니실린입니다. 이 발견 역시 아주 지저분한 실수 그리고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1928년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포도상규균이라는 무서운 세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플레밍은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는 세균 배양 접시를 인큐베이터에 넣지 않고 실험대 위에 방치한 채로 창문을 열어두고 긴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엉망이 된 실험실을 정리하다가 버리려던 접시 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접시 하나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곰팡이 주변에 노란 세균 덩어리들이 전부 투명하게 녹아 없어진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쳐진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연구자라면 오염됐네, 실험 망쳤다라며 짜증을 내고 씻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플레밍은 준비된 마음을 가진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접시를 씻는 대신에 왜 저 곰팡이 주변만 세균이 죽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가 세균을 분해하는 강력한 물질을 뿜어내고 있다는 위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약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추출한 물질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금방 효과가 사라졌거든요. 전문적으로 말하면 반감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곰팡이를 더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민감한 배양 조건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량의 페니실린은 플레밍의 제자들이 눈병 치료에나 종종 사용했다고 하네요. 제자들이 항상 말합니다. 눈병에 효과가 좋더라. 어디에 효과가 좋더라. 재미있는 것은 이 페니실린이 대부분 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부족했던 시절에 처방을 받은 환자의 소변을 받아서 항생제로 다시 재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상용화가 되었을까요?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또한 항생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페니실린은 금방 뒤처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설파제라는 것이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플레밍 또한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참고로 이 설파제란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이제 의무병들이 상처에 뿌리는 하얀 가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레밍, 그는 페니실린 연구를 결국 중단했고 연구 자료는 10년이 넘게 그저 실험실의 신기한 현상 정도만 기록된 채 묻혀 있었습니다. 이 이침보물을 다시 꺼내든 것은 10년 뒤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윌터 플로리와 보리스 언스체인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이들은 플레밍의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페니실린에도 눈길을 주게 되죠. 참고로 이 라이소자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항생 면역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플레밍이 콧물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페니실린을 화학적으로 정제의 가루로 만들었고 20여 마리 쥐에 투약한 결과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결과를 보였죠. 플레밍은 이를 보고 즉시 옥스퍼드 대학교에 달려가서 자신의 초기 페니실린 표본을 줬고 플로리와 체인은 이를 더욱더 연구하여 한 사람에게 쓸 수 있을 만한 분량을 만들었고 세균이 감염된 환자에게 주사한 결과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페니실린의 부가 물질인 페니실륨의 양이 부족하여 치료를 중단했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그 환자는 다시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고 말았죠. 그들 또한 이 물질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지만 아직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욱 연구를 진행하였죠.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시기가 2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연구시설이 공습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대량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도 없었지만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이 오자 그들은 모든 자료를 들고 미국으로 날아서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페니실린 크리소게눔이란 종이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배양액 탱크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크리소게눔이라는 푸른 곰팡이 종은 플레밍의 실험실 근처에 있던 과일 가게에서 내다버린 곰팡이 핀 썩은 멜론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멜론의 종은 캔털루프 멜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겹치는지 어쨌든 간에 이 곰팡이, 이 멜론 덕에 항생제가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은 어떤 기업이 맡냐? 바로 화이자가 맡게 됩니다. 화이자의 마가렛 허친스 루소라는 미국의 화학 엔지니어에 의해 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기업과 협력하여 만들어진 페니실린은 알약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박테리아로 인한 병을 치료하여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한 플로리 그리고 체인과 함께 1945년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자, 앞에 보면 플레밍도 194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입니다. 결국 플레밍의 우연한 발견과 플로리 체인 연구팀의 필사적인 노력이 합쳐진 그러한 성과 덕분에 페니실린은 비로소 인류를 구원하는 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벨상 역시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수상했죠. 이처럼 첫 번째 시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바로 덮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관찰의 힘,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유심히 관찰하여 성공으로 바꾼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우연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의도했던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새로운 목적지를 발견한 사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1989년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에서는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을 이용해 협심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는 위험한 병이죠. 연구진들은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도울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웨일스에서 진행된 임상실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환자들의 혈압은 조금 떨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심장의 통증을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프로젝트가 공중분해가 될 위기에 처했죠. 연구팀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임상실험을 종료하고 남은 약을 회수하려던 그때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남성 환자들은 남은 약을 반납하지 않으려 하거나 간호사들에게 혹시 이 약 더 없냐며 은밀하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 그들이 그 약을 먹은 뒤 자꾸 엎드려 있거나 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였죠. 알고 보니 이 약이 심장 혈관에는 별로였지만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의 혈관을 아주 강력하게 확장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물질이 있는데 비아그라 성분이 이 신호가 꺼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거죠. 다만 그 부위가, 작용 부위가 심장이 아니라 아래쪽이었을 뿐입니다. 화이자 경영진은 여기서 역사에 남은 결단을 내립니다. 심장병 치료제 개발은 깨끗하게 포기한다. 대신 이야기 용도를 발기부전 치료제로 완전히 바꾼다. 우리가 흔히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효능이었던 셈이죠. 실패한 데이터 속에서 숨어있던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 이 결정 덕분에 비아그라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의약품 파란 알약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전자레인지도 비슷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초콜릿.
전자레인지, 이 따뜻한 가정제품은 사실 차가운 전쟁의 무기 기술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수기업 레이시오는 적의 비행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시온의 독학 천재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가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마그네트론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네트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자기파, 즉 마이크로파를 쏘는 장치였죠. 그런데 그 기계 앞에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주머니에 넣어둔 초콜릿바가 끈적하게 녹아내려 바지를 망친 것을 발견합니다. 방이 덥지도 않았고 기계의 몸이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비싼 바지 버렸네 하고 짜증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스펜서는 즉각적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파동이 열을 만들어내는 건가? 그는 즉시 옥수수 하나를 가져와 마그네트론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펌 하며 팝콘이 특이졌습니다. 확신을 얻은 그는 다음으로 생달걀을 가져왔는데 달걀 내부의 수분이 급격하게 끓어오르며 압력을 못 이기고 실험을 지켜보던 동료 얼굴 앞에서 폭탄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미친듯이 진동시켜서 스스로 열을 내게 만드는구나. 이걸로 요리를 할 수 있겠다. 적을 죽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가장 평화로운 주방의 조리도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게 1947년 레이시온이 출시한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초기 형태인데 보시면 무척이나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자레인지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빵이나 고기를 굽는 오븐에 더 가까운 형태죠. 네, 이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공간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히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민간 기업이 이 기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소형 전자레인지가 된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것도 혁신 기술이긴 했지만 부피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PPT는 없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타이어, 타이어는 검정색 고무로 되어 있죠. 이 가왕고무 이야기를 할 건데 19세기 초 고무는 방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날이 더우면 껌처럼 녹아내려서 악취를 풍기고 추우면 돌처럼 딱딱해져 굳어서 깨졌거든요. 미국의 발명가 찰스 굿이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습니다. 고무에 미친 사람이었죠. 찰스 굿이어는. 그는 수없는 실패 끝에 전 재산을 날렸고 빚쟁이에게 시달려 감옥을 들락거렸으며 그의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이웃집 밭에서 덜 익은 감자를 주워 먹어야 할 정도로 처절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1839년 어느 날 또다시 실험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발명가라고 조롱당한 굿이어는 홧김에 어쩌면 실수일지도 모르죠. 황을 섞은 고무덩어리를 뜨겁게 타오르는 난로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에이, 다 때려치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분명 타버려서 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무 덩어리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가죽처럼 질기고 아무리 눌러도 다시 튀어오르는 탄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높은 열과 황이 만나 고무 분자들을 서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화학적으로 가교결합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굿이어의 이 철저한 진영과 우연한 실수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뜨거운 아스팔트에서도 녹지 않는 튼튼한 타이어를 믿고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짧게 소개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안전 유리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에드와르 베네딕투스는 실험실에서 실수로 유리 플라스크를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놀랍게도 유리는 산산조각 나지 않고 금이 간 채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플라스크 안에 담아뒀던 셀룰로이드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안쪽에 얇고 질긴 막을 형성했고, 그게 접착제 역할을 해서 깨진 파편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신문에서 자동차 사고로 깨진 유리 파편에 운전자가 찔려 크게 다쳤답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고 무릎을 탁 칩니다. 깨져도 흩어지지 않는 플라스크, 내 실험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바로 그거다. 그것이 실제로 히트를 해서 우리가 아는 강화 안전 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깨져도 형체를 유지하지 않고 갈라지기만 하는 그 유리 말이죠. 이처럼 위대한 발명은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부작용이나 오류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미처 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위대한 헛발질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관찰과 방향 전환이었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순수한 실수, 어쩌면 과학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세상을 바꾼 황당하고도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나 건강 때문에 제로 콜라 많이들 드시죠? 혈당 없이 단맛만 내는 0칼로리 인공 감미료, 이게 사실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위생관념 부족 때문에 발견되었습니다. 박사님 제발 손 좀 씻고 드세요가 바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이 없습니다. 동상만 있는 사람인데요. 1879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르크는 석탄 찌꺼기인 검고 끈적한 콜타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실험에 몰두하다 배가 고파진 그는 실험실 한쪽에서 빵을 집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문 빵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단맛이 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팔베르크는 제빵사가 미쳤나? 설탕을 들이부었네? 그는 빵집 주인을 탓하며 냅킨으로 입을 닫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컵에서도 냅킨에서도 단맛이 나는 겁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단맛은 빵이 아니라 실험이 끝나고 씻지 않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실험실로 달려가서 정말 위험한 행동이지만 결국 그 화석 연료인 콜타르의 부산물을 하나씩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콜타르의 부산물 중 하나가 설탕보다 300배나 더 달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공 감미료 사카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80년 뒤 또 다른 화학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1965년 위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임스 슐레터라는 연구원은 실험 노트를 넘기기 위해 무심코 화학 물질이 묻은 손가락에 침을 발랐습니다. 그 순간 설탕보다 200배나 더 강한 단맛이 혀를 강타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제로 음료에 쓰이는 아스파탐입니다. 두 사람의 끔찍한 위생관념, 즉 손을 안 씻는 버릇이 역설적으로 비만과 당뇨로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달콤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구원투수가 된 겁니다. 물론 비커있는 무언가를 찍어 먹거나 하는 것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입안에 들어온 예상치 못한 자극을 이게 뭐야? 라고 뱉어버리지 않고 방금 이 맛의 정체가 뭐지? 화학 구조가 어떻길래 이렇게 달지? 라고 되짚어본 그들의 호기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부품 하나를 잘못 끼운 치명적인 실수, 이것이 바로 마지막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에 부품 조립 실수가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심박 조율기입니다. 1950년대 코넬 대학의 공학자 윌슨 그레이트 배치는 동물의 심장 소리를 녹음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좁쌀만한 부품들을 회로기판에 납땜하고 있었는데 부품 상자에서 전기 저항을 조절하는 저항기를 하나 꺼내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어든 것은 원래 써야 할 1만 옴짜리 저항기가 아니었습니다. 색깔띠를 잘못 익어서 저항값이 100배나 큰 100만 옴짜리 부품을 실수로 끼워버린 겁니다. 명백한 조립 불량, 100% 작동 불능 상태여야 했습니다. 윌슨 그레이트 배치는 기계의 전원을 켰습니다. 전원을 켜자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틱 1초 쉬고 틱 1초 쉬고 틱, 전기가 흐르다 끊기다를 반복하며 마치 인간의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기 신호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던 겁니다. 그레이트 배치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당시 심장병 환자들은 심장을 뛰게 하려고 텔레비전만한 거대한 기기를 몸 밖에 달고 다녀야 했고 전선이 살을 뚫고 들어가
감염의 위험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 실수로 만든 회로는 너무나 간단하고 작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걸 아주 작게 만들어서 몸 안에 넣을 수 있겠다. 심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멈춘 심장에 전기를 줘서 다시 뛰게 만들 수 있겠어. 이 위대한 실수 덕분에 세계 최초의 이식형 심박 조율기가 탄생했고, 어느 날 수백만 명의 심장병 환자가 가슴속에 작은 기계를 품은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항기 하나를 잘못 집어든 그 1초의 실수가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여정을 정리를 해볼까요? 포스트잇, 페니실린, 비아그라, 전자레인지, 가왕 고무, 그리고 심박 조율기까지 오늘 소개한 위대한 발명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 혹은 불행이라는 이름의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발명가들은 실패하지 않는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뼈아픈 실패, 예상을 빗나간 황당한 변수들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앞에 멈춰서서 관찰하고 왜?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셨나요?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낙담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녹아내린 초콜릿이, 또는 잘못 끼운 부품 속에, 혹은 실수로 엎지른 물 속에 세상을 바꿀 다음 세렌디피티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실패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위대한 발견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실수 속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실수들이 만든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머시기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